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날을 맞이해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상대편 단일화 방식을 수용한다. 아니다, 내용에 달라진 게 없다며 혼선을 보였는데 조금 전에 다시 각각 양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혼란의 이유는 무엇인지 재보선 이슈 중심으로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 분석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후보 등록 오늘까지인데 결국에는 오늘까지 단일화는 실패를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영상으로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 때부터 저 안철수 개인이 아닌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단일화만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회견 할 때 표현하실 때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경쟁력 부분은 받겠다. 그러니까 적합도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또 그새. 그리고 유무선 비율도 협상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뭘 받은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님의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저 상황 이후에 사실은 기자회견이 한 번 더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면 유선전화 10%만 포함한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동시에 거의 시간이 거의 동시에 반대 측에서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말하는 무선전화로 다 하는 거 100%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타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실무진에 가서 또 얘기가 바뀌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협상이라는 게 서로 유리한 거 고집하고 주장하고 파열음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쭉 최근에 이제 며칠간 이걸 지켜보면서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주고받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모호한 표현들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간의 소통이 이렇게 어렵나 이런 부분들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렇게 옥신각신 할 게 아니라 당장 두 분이 좀 만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맞대고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는 좀 대인배요. 나는 당신 상대편의 주장을 통 크게 수용하겠어. 근데 또 실무자 협상 들어가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나는 어떤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루빨리 좀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도대체 못하겠다 그러면 결렬을 선언하든지 양당 간에 빨리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교수님, 이 단일화 효과를 좀 높이려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각자 기자회견을 할까요? 그게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후보 단일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2002년도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그때 기억난 거는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러브샷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실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그게 실은 어저께 밤에 했었으면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약했고 2011년에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통 크게 박원선 후보 거를 다 받아줬어요. 당이 반대했지만 나는 한다 해서 했었고 2011년도는 안철수 문재인 그 후보가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갔는데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얘기한다면 크게 몇 가지의 조건이 있지만 제일 큰 거는 통 크게
그 두 번째는 진정성 있게. 이게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라 지저분한 단일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정치 초딩들도 아니고 굉장히 경력이 많은 분들인데 그러면서 너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전에 기자회견 할 때만 하더라도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누가 단일화 후보로 될지가 정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 이후에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실무진에서 또 회의를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월요일 기자회견 갖고서 최종 후보 결정이 될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실제로 처음에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마지막 최종 장점은 이제 유무선의 비율이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오세훈 측에서는 최소한도 유선 10%를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면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거기서 뭐 끝나는 거지. 아니 그 이후에 뭐 왜 이렇게 혼선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이러다 보면 이제 단일화를 하든 말든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도 LH 문제 포함해서 부동산 여러 공약이 더 중요한 민생은 사라지고 후보 단일화만 남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굉장히 혼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밤이라도 두 후보가 만나가지고 정리하면 깨끗해질 거를 나는 왜 협상팀에다 계속 맡기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그 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유선전화 10%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하는데 네. 유선전화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고령층 분들이 집에 많이 계시니까 고령층은 대체로 이제 보수 쪽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별 할당은 분명히 줍니다. 네. 그러니까 60대라고 해서 뭐 집전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전화에 빨리 응답하는 층은 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집에서 좀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네.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이 좀 더 많이 그 표집이 된다. 이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그걸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워낙 두 분의 판세가 박빙 싸움이다 보니까 깻잎 한 장 차이 흔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최근 흐름만 본다면 오세훈 후보 쪽이 좀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오세훈 후보 쪽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상승 국면이었거든요. 추세상 보면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큰 당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엄청 큰 당인데 그래서 이제 큰 당이 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시간은 우리 편이다.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집이 완고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잠깐 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감정 싸움인 듯한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당 밖에 있는 원로들이 사퇴 요구를 했었고요. 오늘은 중진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갖다가 함으로써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 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준비를 갖다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일은 없다. 남은 시간은 두 후보의 시간, 두 후보의 공간으로 주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단일화 결과도 중요하지만 단일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당이나 그 안철수 후보 측이 날선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발언으로 우리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단일화 결과를 좀 폄훼시키는 손상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어제 그 김무성 전 대표랑 이재호 고문이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후보 단일화에 좀 걸림돌이다,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분네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당의 입장이 뭐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내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물론 저런 말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 위해서 저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이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놓고서 저렇게 말을 옥신각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야 왜 그러는지가 이제 분명히 보이지만 장외에 있는 원로라든지 중진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 거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거는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좋든 싫든 간에 야권발 재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가서 승리하면은 그 위에 모든 주도권은 김종인 후보가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장외에 있는 분들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장외의 인사분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단일화 효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단일화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됐을 때 단일화가 끝나고 나서도요. 공동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요. 이 단일화와 관련된 저는 이 프로에서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모든 거는 후보가 둘이서 만나서 딱 결정을 하면 되고 그냥 당은 따라가는 거로 됐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고 뭐 상황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별 희한한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야권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악재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협상팀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오세훈 후보를 최종 단일 후보로 만들고 또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면 본인의 입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본인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본인의 거취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종인에 의한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대권과 관련해서 보조의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무심한 척 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명예욕도 있고요. 그래서 보궐 승리 시에는 분명히 이후에 당권까지도 욕심을 낼 만하다. 그리고 윤석열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오늘 마지막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 한숨을 푹 쉬고 질문 안 받고 나가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앙금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단일화 된다 한들 안철수 지지층의 절반 정도도 다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박영수 후보한테 가고 일부는 투표를 아예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중진 의원들이 이 회방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컨벤션 효과는 지금 높아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지적받을 점들이 많은 여론조사들입니다. 객관성을 많이 잃고 있고 나쁜 의도가 담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발광체가 돼야 되거든요. 스스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생명력 있는 발광체가 돼야 호소력도 생기고 국민들도 동의받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건데 반사체가 돼가지고는 그걸 못 끌어갑니다. 네 번째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로 되든 관계없어요. 기웃거리는 사람으로 돼도 괜찮고 공인의식이 없는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순전히 이제 선거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분이 출마해 주신다면 진짜 감사해요. 나온다면 뭐 그건 저희로서는 땡큐죠. 자, 이해찬 전 대표가 그동안 모습 잘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곧 등판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가장 큰 거는 박영선 후보 3대 악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LH 투기 의혹과 그리고 이 공시가격 상승 그리고 어제죠. 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 기자회견 이게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뭔가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여론조사를 나쁜 의도라고 표현을 썼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치 조사가
어떠한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저거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말을 해서 좋죠. 뭐 윤석열이가 나오면 땡큐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했지만 땡큐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 진영에서 반대 그렇다는 진영. 거죠. 근데 저런 발언들은 솔직한 얘기로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한 여론조사를 저런 식으로 폄훼하고, 옛날에도 한번 그랬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가 추락하니까 여론조사 문제가 있다고 막 공개 속삭여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발언이 좀 거칠고, 그리고 저는 좀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박시영 대표가 그동안은 뭐 사적으로도 말씀하실 때 여론조사 내용 질문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도 있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중에서 바이어스라고 편향적인 질문을 한다든가 그런 약간의 것들이 최근에 있었다는 거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라는 게 선관위에서 열심히 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가 도입되면서 정확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샤이 보수가 있느냐 샤이 진보가 있느냐 늘 이 문제는 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는 샤이 보수가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보수 진영을 좋아한다, 보수 후보를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3에서 한 5% 정도는 샤이 보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제 LH 국면 때문에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진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을 좀 거절하는. LH하고 아마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도 뭐 그런 있겠죠? 그거보다는 LH가 제일 컸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샤이 진보가 3에서 5% 정도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이해찬 전 당대표가 나선 이유는 최근 조사해 보면 선거 관심도나 적극 투표 의향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결집을 좀 도모하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결국 저는 판세는 양자 대결 가더라도 서울이나 부산 공이 상당히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선거가 이제 임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알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거친 말들이 지금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우리 처갓집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그런 행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저 스스로 떠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직을 걸고 나오고 있는데요.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소명과 또는 책임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처신이 아닌가. 일본의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쿄시장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주당과 박원순 지지자를 중심으로 다중의 위력에 의한 제2차 가해도 묵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의혹이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아들과 딸이 LCT 분양 당시에 최초 분양자로부터 딸은 500만 원, 아들은 700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 LCT 로얄층의 분양권을 구입한 것으로. 우선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본 결과 65년생 이름은 이모 씨인데 이 분양권을 아내의 아들이 샀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 집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MB 국정원 사찰이 있었고요. 자녀 입시 비리, LCT 특혜 분양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중 공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반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선 후보 남편이 보유한 도쿄 아파트 소유 문제, 이 부분을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이 계속 상대 진영의 그 문제점을 지금 자꾸 파고들려고 하는 지금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검증은 혹독할수록 시민에게는 이익입니다.
선거는 우아한 네거티브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검증 공세를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도덕성이 있는 후보, 자질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후보의 해명하는 내용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깨끗이 시인하고 국민한테 사죄하면 되는데, 그리고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자꾸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다 더 커지는, 한마디로 거짓말 프레임에 빠지면 그 후보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서 서로 비교를 하려면 이게 크게 서로 맞부딪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후보 검증이나 네거티브로 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뭐 60년대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만든 선거 모델에 의하면 유권자는 세 가지를 보고 투표를 하는데, 하나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 내가 그 정당과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하고 좋은 감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가 정책에 관한 의견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후보자의 이미지인데요. 네. 후보자 이미지 중에서도 지금 뭐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자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조사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인물이 한 50%를 차지했는데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게 40% 정도로 제일 높았고요. 인물이 19%로 굉장히 낮았어요. 특히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검증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보다는 나름대로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을 어떤 후보가 내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사라진다고 한다면 선거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막 언론사들도 막 그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또 SBS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 부산 그 LCT 아파트의 전 주인이 알고 봤더니 현 부인의 아들이더라. 네. 그렇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청약 첫날에 이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게 좀 정황상 지금 의심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사실은 그 박형준 후보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아들한테 샀다. 근데 아들을 숨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들이 밝혀지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1억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30대 때 구입을 한 건데, 그 당시 계약금 중도금이 뭐 12억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을까? 과연 30대 때 그런 의혹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 분양권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혹을 깨끗하게 해명을 하려면 박형준 후보가 스스로 밝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위층 아래층의 아들과 딸이 과연 계약 첫날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해명이 충분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형준 후보가 최근 계속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준 후보의 어떤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인데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서민시장이라는 거를 굉장히 내세웠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민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온통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해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빌라를 갖고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체를 다 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옥인동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도 처음부터 진솔되게 얘기를 했었으면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잠깐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인상을 갖게 하면은 그거는 선거에서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거는 선거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슈 관련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 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좀 더 가시적인 조치를 내려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피해 호소인 이른바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네. 자,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조치 하나로 과연 그 악재를 끊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또 박영선 후보가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여성 시장이 되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 후보로서의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계속 노력을 해야죠.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뭐 해소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피해자의 그 호소에 응답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부터는 이제 정책 대결, 검증 대결로 갈 텐데 단일화가 좀 빨리 끝나서 생산적인 어떤 정책 논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박영선 후보의 악재는 바로 LH 땅 투기 의혹발 악재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LH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지자체 지방공무원에서 23명을 적발을 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 또 오늘 그 당정청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재산 등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까지 다 전체 넓히는 것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놨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돼서 대책을 내놓는 것 LH 악재를 과연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까 부분. 일단은 이번 선거를 넘어서서 소일코 외양간은 굳혀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검토는 그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하튼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정치권의 이해 때문에 만들어 놓지 못한 거 이번에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한다면은 이 공기업의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을 좀 정교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특히 공기업 같은데 이렇게 큰 금융공기업이라든지 LH 같은 데서는 낙하산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나 이사.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렇게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미 있는 것을 제도화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비록 국민들이 많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시사저널 의뢰해서 시사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 3월 16일 날 네. 조사한 것인데 LH 문제 책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책임이 크다 43.6%, 과거 정부 때부터 이어진 문제다 53.8%. 그러니까 과거 정부 때부터 이어진 문제라는 인식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형준 후보의 이 그 LCT 문제 그리고 내곡동 땅에 대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는 LH 문제가 여권의 큰 악재였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조금 상쇄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 잘 주셨듯이 이건 이제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선거도 선거지만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돼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특히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이런 투기 나서지 않도록 이번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본보기를 또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영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